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손희정 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누벨바그를 이끌었던 거장 장리 꼬다르가 지난 9월 13일에 세상을 떠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하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영화는 고다르 이전과 고다르 이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화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감독입니다. 영화하는 사람들 이메일 주소를 보면 숫자로는 1895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알파벳은 고다르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1895는 영화 학계에서 영화가 시작한 해로 정해놓은 고해인 거고요. 고다르는 고다르인 거죠. 감독 장리 꼬다르. 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컸던 감독,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작이자 점프컷으로 유명한 영화 내 멋대로 해라로 영화 언어의 혁명을 가지고 왔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비브로사비, 미치광이 삐에로, 영화사 등의 대표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고다르가 세상을 떠난 방식이 또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어요. 네. 뭐 너무 극적이다, 뭐 그 다음 방식이다, 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요즘에는 뭐 존엄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력자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존엄사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안락사를 의미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을 때 억지로 연명치료하지 않는 걸 존엄사라고 하는 반면에 고다르가 취했던 조력자살의 경우에는 존엄한 죽음을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인데요. 프랑스 언론들은 감독 지인의 말을 인용해서 고다르가 심각하게 아프지는 않았고 지병이 있었지만 괜찮았다라고 전했고요. 여생을 보내던 스위스의 법이 허용하는 의학적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독 스스로 살 만큼 살았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고다르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세상에 정확하게 알려지기를 바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조력자살이 불법인 상황이어서 그렇죠. 유럽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죽음을 일종의 메시지로 삼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영화라는 재현의 매체를 통해서 쭉 메시지를 전해왔던 이젠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작품이나 그의 뭐 저서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그걸 다 추적하기 1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겨서요. 너무 무리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다시 또 작업을 해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마침 조력자살에 대한 영화가 지금 극장에 상영 중이라고 하던데. 네, 다 잘 된 거야라는 작품인데요. 고다르 이후 세대로 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프랑스 감독인 프랑스와 오정의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소설가 엠마누엘이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요. 뇌졸중으로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죠. 근데 아버지가 다행히 깨어나기는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되었고요. 평생 을 굉장히 꼿꼿하게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온 아버지가 그 상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당신이 스스로 이제 당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엠마누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끝내고 싶다.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딸의 입장에서 엠마누엘은 너무 고통스러운 얘기여서 처음에는 막 못 들은 척하고 화도 내보고 막 일주일씩 아버지 병간호를 안 가고 회피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결국 이제 나답게 죽고 싶다는 아버지의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 또 고다르의 죽음과 맞물려서 개봉이 되다 보니까 영화네요. 네,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안에서 영화는 스위스에서 존엄사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과정을 준비하는 딸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요. 또 이게 엠마누엘이라는 딸을 소피 마르소가 연기를 해서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보았는데요. 좋더라고요. 연기 굉장히 잘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좀 느낀 영화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일본 영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주시면서 앞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도 정부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이 영화 속에서도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 입장이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 딸은 정말 너무 갈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딸이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어떤 마음일까 엠마누엘이 저는 상상이 전혀 안 가고요. 그렇죠. 또 이 부녀 관계가 여느 아버지와 딸처럼 오랜 세월을 가족으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대단히 별 특별할 것이 없는 어떤 평범한 부녀 관계인데 결국 딸이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었던 장면은 네. 엠마누엘이 이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친구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아버지로서 나쁜 아빠다. 난 그래서 그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친구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친구로서 도와드려라. 그래서 사실은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질문해보게 하는 정답은 없는데요. 그렇죠. 네, 질문거리들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얘기 말고도 또 소개하고 싶으신 책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영화나 고달의 메시지만으로는 사실 조력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기는 좀 어렵고 구체적인 정보 같은 것들 좀 얻을 수 있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에서도 조력자살의 문제가 쟁점이 된 지 좀 몇 년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6년에 윤여정 선생님이 주연하셨던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가 나와서 말하자면 뭐 한국식 조력자살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도 했고요. 2022년 5월에 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이제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이 안락사나 조력자살 합법화에 찬성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흐름 안에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조력자살에 대해서 좀 기사를 써온 것들이 있고 2020년에 이제 관련한 책이 한 권 나왔었던 거죠.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스위스의 블루하우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조력자살 시설을 취재하고 존엄사와 조력자살의 문제를 좀 심층 있게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책 내용을 좀 보자면 서울신문 탐사기획부의 기자들이 안락사 존엄사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던 중에 2016년과 2018년에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스위스의 조력자살 지원단체인 디그니타스로부터 얻은 정보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되어서 서울신문팀이 두 한국인이 왜 스위스로 마지막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삶을 마감했는지를 추적하고 그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어떻게 스위스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이제 외국인들이 조력자살을 하고 있는지 뭐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기 위해서 뭐 법적인 토대도 살펴보고 어떤 과정인지도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스위스 검찰, 법학 교수, 법의학자, 의대 교수, 그다음에 또 그 장례 치러주는 장의사까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디그니타스? 네. 예. 뭐 이 조력자살을 돕는 단체? 네. 뭐 이런 게 있다고요? 네, 특히 이제 외국인들 도와주는 단체라고 하는데요. 최근 7년간 매년 한 200여 건의 조력자살을 이제 진행해 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이제 조력자살 지원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디그니타스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입장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이 관계자의 인터뷰를 좀 보니까 애초에 디그니타스가 하려고 했었던 건 자살 예방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자살 사망,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로 사망하기 전에 보통 한 10차례에서 20차례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렇죠.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심한 아니죠. 경우는 50번까지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자살 시도자가 고립되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라고 맞아요. 하는 걸 좀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위험하고 고독한 죽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디그니타스에서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15년간 일하면서 봐온 사람들 중에 건강한데 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잘 봤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한데 누군가 죽음을 선택하려 한다면 분명히 숨은 사연이 있고 그렇죠. 그 숨은 사연을 듣고 해결하는 것. 그래서 또 죽음을 예방하는 것이 디그니타스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은 조력 자살이 아니라 동반 자살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디그니타스가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을 들어서 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자살 관광을 부추기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양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네. 근데 저자들은 그러면 조력 자살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가요? 네, 뭐 단순하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딱 나눠지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 병을 앓는 환자들이 존엄사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오직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절망과 우울로 인한 충동인지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결심인지 혹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희생인지 이걸 구분하는 건 너무 어렵고 이 고민을 아는 상태로 이 이제 존엄사 조력자살의 문제를 따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취재를 시작할 때 한국에는 안락사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도 없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했었고 네.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수년 전에 이제 뭐 이런 관련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중적인 담론이 만들어지지 없으니까. 않고 그건 참 이상하네요. 그 이슈가 되면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찬반 토론을 수업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한 번도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은 점이 이상해서 이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생명경시 풍조라거나 예. 폐륜이라는 식으로 치워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다른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조력 자살이 합법화되고 있고 국가가 지원하기도 하고요. 캐나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세계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책의 제목이 뭐냐고 지금 물어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 네.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네. 라는 제목이었죠. 제목이고 예. 이 제목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게 뭐 여러 가지 죽음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렇죠. 놓였을 때 그 조건을 고민하자라는 의미인데요. 네. 디그니타스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국가가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 그리고 그렇죠. 통증 완화 의료 제도가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존엄사나 뭐 조력자살을 찬성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기본이 되어 있어야 이것도 하나의 선택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치료를 받을 돈이 없거나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이런 걸 선택하는 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요. 이 관점이 정확하게 사실 한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는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가 또 함께 제기하고 있는 이제 질문이 뭐냐면 한국에 그러니까 조력자살만큼이나 더 많이 화제가 됐었던 건 고독사나 간병살인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독사나 간병살인이라는 현상을 비롯해서 정말 중요한 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명치료가 돈이 되는 장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입원할 병실을 찾지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 의료의 상황 까지를 다 다각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조력자살과 존엄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 책 말고도 관련해서 꽤 많은 책들이 존엄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얼마나 어떻게 사는가만큼이나 어떻게 죽는가 그렇죠. 또 이제 웰다잉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웰다잉이 그냥 유행하는 어떤 말 한마디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선택이냐 결심이냐 희생이냐 충동
사형이냐, 과연 죽음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부터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희정의 문화비평 장릭 고다르 감독이 택한 존엄사 조력 자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인지 영화와 책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